반갑습니다. 저는 1타 클래스에서 용접 교육을 맡고 있는 박정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최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특수용접 기능사 2016년 사회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피복아크 용접 있죠? 피복아크 용접에서 약 10문제가 출제되고요. 두 번째, 특수용접에서 약 10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스 용접 및 절단에서 10문제. 네 번째, 시공 및 검사에서 약 10문제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 용접 재료에서 10문제가 출제되고요. 용접 제도에서 10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벗어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학 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시공 및 검사 여기 40문제 나오잖아요. 대부분 30문제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60문제 중에서 36문제를 맞으시면 합격인데요. 시공 및 검사까지만 해도 거의 30개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 강의를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30개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료하고 제도에서 6개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료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 많은데 시험 나올 만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외워서 시험 보시면 5개 정도는 맞을 수 있고요.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5개 정도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42개에서 43개 정도로 합격하신 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6개 이상 맞아서 합격하겠다는 거에 중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학문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고민을 해본 게 뭐냐면 이 기능사 시험이 이게 막 이렇게 피부과학 특수용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막 60문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맞고 뭘 틀렸는지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순서별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피부과학, 두 번째 특수용접, 세 번째 가스용접, 네 번째 시공 및 검사, 재료, 제도 순으로 이렇게 모두 나눠놨어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나 이거 피부과학을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신다면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 강의를 같이 보시면서 내가 이쪽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시공 및 검사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이론으로 가셔서 공부하시고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용접 일반에서는 보통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1번 일반적인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거예요. 항상 문제를 읽으실 때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맞는 것으로, 틀린 것으로,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런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꼭 끝까지 읽으시고요. 이 출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특징이 틀린 거예요. 재료의 두께에 제한이 없다. 그렇죠. 맞죠. 작업 공정에 단축되면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트로 연결하려면요. 구멍도 뚫어야 되고 볼트를 끼우고 또 쪼은 다음에 스패너로 쪼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용접은 어때요? 찍 누르면 끝나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요. 경제적입니다. 제품의 성능과 수명이 향상되며 이종 재료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종 재료를 용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4번 보수와 수리가 어려운가요? 아니죠. 그냥 거기 갈아내고 다시 용접하면 되잖아요. 제작비가 많이 드나요? 아니죠. 제작비가 덜 들죠. 만약에 볼트로 연결한다면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인건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구멍을 뚫는 장비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볼트를 또 심어야 되고요. 볼트 값 들어가고요.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죠. 하지만 용접은 어때요? 찍 용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도 많이 안 들죠. 네, 답은 4번이겠네요. 4번 틀린 거예요.
2번 다음 중 기계적 접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용접, 리벳, 접어있기, 볼트이음. 용접은 야금학적 접합법이죠. 1번이 되겠네요. 3번 용접기 설치 시 1차 입력이 10kVA이고요. 전압이 200V이면 푸주 용량은 얼마일까요? 1차 측이라는 건 뭐예요? 용접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배전판에서 전기가 들어오죠. 이 전기가 들어온 부분을 1차 측이라고 하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 플러스를 모재에다 연결하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홀더 연결했다. 이렇게 실제로 용접이 일어나는 부분을 여기를 2차 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자, 1차 측에서요. 1차 입력이 10kVA예요. 10kVA면 일단 k로라는 건 뭐예요? 1000이라는 걸 의미하죠? V는 전압, A는 암페어죠? 전류값. 이거는 뭐와 같아요? 그러니까 1000을 곱하고요. V 암페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200V잖아요. 얘를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00으로 나누면 볼트끼리 없어지고요. 암페어만 남겠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50A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용접기 사용률을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용접기 사용률은요. 총 작업시간 분의 용접기 사용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총 작업시간은 뭐예요? 용접기가 실제로 일을 1시간 더하기 용접기가 쉰 휴식시간이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아크 발생시간 더하기 휴식시간. 이게 총 작업시간이잖아요. 분의 아크 발생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시험에 나올까요? 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다음 중 아크 쏠림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아크 쏠림이 뭐예요? 용접을 V온 맞대기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용접하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면 비드 작업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면 비드는 이렇게 표시하죠? 도면에서 이렇게 표시해요. 자, 용접을 하려고 용접봉을 집어 넣었어요. 용접봉 이게 심선이고요. 이게 피복제예요. 자, 이렇게 용접봉을 집어 넣는데 이렇게 여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내가 용접하고 싶은 이 부분인데 아크가 이렇게 가지 않고 옆으로 휘어가지고 이 부분을 막 용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만 막 쌓이고 여긴 용접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크가 휘는 거를 아크 쏠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크 쏠림을 방지하는 대책은 뭐예요? 첫 번째, 접지를 2개 이상 해야 맞죠? 접지를 2개 이상 해야 되죠? 또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리는 반대 방향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접지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멀리서 해야 되죠. 가깝게 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엔드탭 사용하면 되죠. 엔드탭 뭐예요?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다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여기를 가접한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용접하는 거. 이거 엔드탭이라 한다 그랬죠? 또 뭐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아크 쏠림 방지 대책 또 뭐 있을까요? 용접부에서 접지점을 최대한 멀리 하면 되고요. 후진법을 사용하면 또 괜찮죠? 후진법을 사용하면 아까 좀 덜 쏠려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으네요. 자, 답은 가까이 할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죠? 6번 영광용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에 따른 피복제 계통이 틀린 것은 피복제 문제 나오면 뭐부터 쓰라고 그랬죠? 네, 3, 1, 3, 라, 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네, 방송 보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끼리 다 알아요. 자, 그러면 2, 4, 3, 0, 1 얘 뭐예요? 일미나이트잖아요.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죠? 자, 2, 4, 3, 0, 3 라임 티타니아계 2, 4, 3, 1, 1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이고요. 2, 4, 3, 1, 3은 고산화 티탄계죠. 고산화 티탄계. 자, 2, 4, 3, 1, 6은 저수소계죠. 2, 4, 3, 2, 7은
철분 산화철계가 되겠습니다. 철분 산화철계. 자, 그러면 4301 일미나이트계 맞았죠? 4316 저수소계 맞죠? 4327 철분 산화철계 맞네요. 4313 뭐예요? 고산화 티탄계잖아요. 답 4번 아니네요.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313 라고부터 써놓고 하면 편해요. 특히 우리가 시험 볼 때 실기 시험 볼 때 뭘로 해요? 저수소계로 하잖아요. 그죠? 이 4316으로 시험 본단 말이에요. 실기 시험 볼 때요.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네. 7번 용접 중에 아크를 중단시키면 중단된 부분이 오목하거나 납작하게 파인 모습으로 남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용접을 한번 해볼까요? 용접을 하면 아크를 일으켜서 이렇게 심선이 있고요. 피복제가 있죠. 그러면 심선이 녹은 쇳물방울을 용적이라고 하죠. 용적이 이렇게 모재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행이라 하죠. 그래서 용적이 넘어가니까 용적 이행이라 하죠. 용적 이행의 세 가지 형태 뭐 있어요? 네. 단락형, 달랑말랑한 거, 몽글몽글 내려오는 거, 글로블루형, 비처럼 내리는 거, 스프레이형이죠. 세 가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여기 용용지가 생기고요. 이 앞에 생긴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용착금속. 용적이 착하고 달라붙어서 용착이죠. 용용지의 녹은 깊이, 용입이라 한다 그랬죠. 용입. 여기 슬러그가 생기는데요. 용접을 하다 보면 용접이 끝난 부분이 이렇게 폭 파이게 돼요. 이걸 옆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폭 파인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생겨요. 얘를 뭐라 불러요?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크레이터가 영어로는 분화구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분화구처럼 점이 있어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크레이터라고 그래요. 크레이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용접 중단된 부분에 오목하게 생기는 거. 자, 그러면 크레이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크레이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특히 이런 분화구 이쪽에 있는 이 밑에 홀이 쭉 파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크레이터 자국에 균열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피부과학 용접 같은 경우는 쭉 용접하다 오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한 번 용접하고, 두 번 용접하고, 세 번 용접하고, 끊어서 용접해서 이 부분을 도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크레이터 처리한다고 하죠. 또 아니면 용접을 쭉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지꼬리 그리듯이 빙빙빙빙빙 굴려서 탁 떼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티그 용접은 어때요? 티그 용접할 때는 후류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에요. 버튼을 눌러서 전류가스를 낮춘 다음에요. 좌우로 흔들어서 놓고 여기에 후류가스를 충분하게 주어서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크레이터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CO2 용접도 마찬가지 크레이터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8번 용접 결함과 그 원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결함 부분에서는 반드시 3문제 정도 나와요. 2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관계없이 보통 3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문제 중에서 36개 맞으면 합격인데요. 이 3문제를 만약에 결함에서 나왔는데 다 맞았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거, 정답에서 10%에 해당하는 거 상당히 많은 거예요. 결함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잘 나올까요? 이 용접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용접했는데 결함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결함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면 결함이 안 생기는지 알아야 되고요.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오버랩 뭐예요? 오버랩. 오버랩은 용접을 했는데요. 이렇게 용착된 금속이 밑으로 막 흘러내린 거예요. 왜 이렇게 흘러내렸을까요? 너무 천천히 용접하는 거예요. 용접할 때 이렇게 봉을 흔드는 걸 운봉한다고 그랬죠? 운봉을 하는데요. 하나, 둘 이렇게 막 세워라 내워라 한 경우 막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오버랩이라고 하죠. 또 아크가 너무 전기가 낮으면요. 전류값이 너무 낮으면 이렇게 흘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버랩은 이런 거고요. 운봉이 너무 느린 경우에 오버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버랩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여기 갈아내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그라인더 싹 갈아내면 되잖아요. 자, 슬랙 섞이면 어때요? 운봉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 섞일 수도 있어요. 또
전류값이 너무 낮아도 생길 수가 있죠. 기공 언제 생겨요? 용접부에 습기가 있을 때 생겨요. 이물질이나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어도 습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런 게 있으면 기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공은 용접 밑에, 용접한 부위 밑에 생긴 거고요. 표면에 생긴 거는 피트라 한다 그랬죠. 4번 언더컷, 용접 전류가 너무 낮을 때 아니죠. 언더컷은 뭐예요? 또 언더컷 볼까요? 용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게 표면 비드예요. 표면 비드 했는데 여기 파먹은 거예요. 용접하다 파먹은 거. 이걸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언더컷 왜 생기는 거예요? 용접할 때 두 판을요. 이런 판을 이 판하고 이 판을 용접하고 싶어요. 자, 수직으로 V 자세로 수직으로 용접한다 하면요. 얘 한 번 녹이고 얘 한 번 녹이고 얘 한 번 녹이고 얘 한 번 녹이고 이렇게 용접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봉을 흔드는 걸 운봉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운봉할 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요. 급해가지고 하나 둘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나중에 이판사판 돼버려요. 그럼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 너무 급해요. 성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언더컷이 생겨요. 또는 전류값이 너무 세면 전류가 세서 파먹어 버린 거예요. 또 아크 길이가 너무 길면 생겨요. 자, 언더컷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가는 용접봉으로 여기만 살짝 다시 용접하면 된다 그랬죠? 자, 언더컷은 왜 생긴 거예요?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생겼는데 낮을 때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겠네요. 답은 4번이에요. 결함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 또 생겼으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9번 용접 결함 중 은점이 원인이 되는 주된 요소는, 그럼 은점은 또 뭐예요? 이게 다 결함에 관한 내용이죠. 자, 용접을 했어요. V홈 맞대기 용접을 했습니다. 자, 용접을 했어요. 했는데 뭔가 이렇게 탕 부딪혀 가지고 얘가 딱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여기 딱 가운데를 열어서가요. 여기 가운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요 단면에, 찢어진 단면에 요렇게 물고기 비늘 모양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네, 이거를 은점이라고 합니다. 은점. 은점은 왜 생기는 거예요? 수소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은점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소가 안 들어간 용접봉으로 용접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저수소개잖아요. 24316 저수소개 용접봉으로 용접하면 은점이 안 생겨요. 왜 그래요? 수소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원인도 알아야 되고요.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네, 시험에 다 같이 나와요. 10번 또 결함 문제가 나왔네요.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 중 구주성 결함이 아닌 것은, 자, 변형 볼까요? 변형이란 게 뭐예요? 자, 여기에 이런 두 모재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10이에요. 내가 여기를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원하는 건 뭐예요? 용접사가 원하는 거는 나중에 용접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20이길 바라는 거죠. 10해서 20이길 바라는데 얘가 용접을 했더니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0mm가 될까요? 아니죠. 변해버렸잖아요. 치수가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치수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치수상 결함이라고 그래요. 치수가 틀어졌기 때문에 치수상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형은 뭐예요? 치수상 결함이에요. 치수상 결함 하나밖에 없어요. 변형이에요. 자, 기공, 피트, 용익 불량 등은 구주상 결함이고요. 변형은 치수상 결함입니다. 답 4번이네요. 11번 일렉트로 슬랙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부터는 그럼 특수 용접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일렉트로 슬랙 용접은 뭐예요? 이렇게 두꺼운 판이 있을 때, 이런 두꺼운 판 있잖아요. 이 판을 용접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두껍다고 해봐요. 이만하고 생각해봐요. 이거 티그 용접을 하면은 3박 4일이 아니 일주일 더 해야 돼요. CO2로 해도 하루 종일은 용접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더 크다고 해봐요. 답이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용접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동판을 대는 거예요. 동판을 댄 다음에요. 양쪽에 동판을 대요. 여기 냉각수가 흘러가게 이렇게 하고요. 자, 요 안에 이렇게 와이어를 집어넣고요. 전기 저항열을 이용해서 여기서 용접해서 한 번에 용접하는 거를 단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위로 용접하는 거를 상진 용접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번에 위로 용접하니까 단층 상진 용접이 되겠네요. 이렇게 용접하는 거, 두꺼운 걸 한 번에 용접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뭐라 불러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 하죠.
자, 용접 능률과 용접 품질이 우수하다. 능률이 좋겠죠. 이거 틱으로 하려면은 3박 4일도 더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최소한의 변형과 최단 시간의 용접법이다. 맞죠? 후판을 단일층으로 한 번에 용접할 수 있어. 맞아요. 스패터가 많으며 가까운 용착 효율을 나타낸다. 맞을까요? 아니죠. 이 스패터 거의 없어요. 용착 효율도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잘 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장점이 이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네요. 12번 선박 보일러 두꺼운 판의 용접 시 용융 슬래그와 와이어의 저항열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상진하는 용접법. 방금 설명한 거네요. 이 회차에서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 2번 나왔네요. 그렇죠? 네. 특수 용접은 이게 뭔지만 알아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면 용접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쉬운 게 나오나요? 쉬운 게 나옵니다. 13번 다음 중 스터드 용접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스터드 용접이 뭐예요? 그러면 볼트, 핀, 환봉. 볼트는 뭐예요? 볼트 아시죠? 볼트 이렇게 나사산이 있잖아요. 핀, 환봉 등을 모재에 붙이고 싶은데요. 여기 페롤이라는 이렇게 도기를 놓고요. 건을 장치한 다음에 건을 누르면 여기만 용접이 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이걸 스턴 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자, 아크 스터드 용접법, 저항 스터드 용접법, 충격 스터드 용접법, 너깃 스터드 너깃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 말 대단치 해놓은 거죠. 답은 4번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스터드 용접법에서는 요 페롤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볼트핀 환봉을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잘 나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미그 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 송급 방식이 아닌 것은. 자, 미그 용접 보면요, 피더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피더기가 있어요. 피더기가 있고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 와이어를 피더기에서 밀어줘서요, 이렇게 이제 건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는데요. 자, 피더기에 롤러를 달아서 와이어를 밀어주는 거, 이걸 미는 거예요. 푸시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푸시 방식이고요. 여기 건에다가 롤러를 달아서요, 앞에서 당기는 거, 이걸 풀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둘 다 달으면 푸시 풀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그 용접에서 와이어 송급 방식은 3가지인데요. 푸시 언더 방식은 아무 말 대단치 해놓은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쉬운 게 시험에 나올까 싶은데요. 나와요. 이건 또 알아야 되겠죠. 현장에 가시면 주로 이렇게 푸시 방식이 많이 있죠. 15번 스터드 용접에서 내열성 도기로 용융 금속의 산화미 유출을 막아주고 아크열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페롤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볼트, 핀, 환봉 등을 모재에 용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나사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사산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만 딱 용접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럼 페롤이라는 거를 이렇게 독인데요. 독이가 뭐예요? 세라믹 재질이에요. 그러면 여기 용접 쇳물이요, 나오지 않게 하고요. 또 여기만 열이 집중하게 만드는 요런 작용을 하는 거. 이거 페롤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페롤이라 한다 그랬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전기 저항 용접의 3요소. 저항 용접의 3요소. 우리가 전기 저항 열을 생각하면 쉬워요. 전기 저항 용접은 또 뭐예요? 그러면 두 개 붙이고 싶은 모재가 뭐예요? 철판 뭐 이런 거요. 붙여놓고요. 한쪽엔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통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마주보고 있는 여기서 열이 발생하죠? 막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했을 때 확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압한다고 그랬죠? 압을 가해요. 가압을 하면은 두 개가 붙는 거.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저항 용접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열은 뭐예요? 전기 저항 열이라 한다 그랬죠? 전기 저항 열은 Q는 0.24 I 제곱 RT입니다. I가 뭐예요? 전류값이에요. 전류값. R은요, 저항값이죠. T는 뭐예요? 통전 시간. 통전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 저항 용접의 3요소는 뭐 있을까요? 일단 전류값 중요하잖아요. 전류값. 그렇죠?
전류값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전 시간, 얼만큼 통전했는가. 그 다음에 확 누르는 거예요. 가압력. 세 가지가 전기 저항 용접의 3요소이죠. 통전 전압은 아닙니다. 전류가 중요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용제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할 때요. 이렇게 호퍼통이 있거든요. 호퍼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래같이 생긴 거 스테인레스는 회색 소결제를 쓰는데요. 회색 소결형 용제를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용제가 들어있으면은요, 여기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얘를 열어주면, 이게 모재면 어떻게 돼요? 모재면, 얘를 열어주면 이렇게 용제가 쌓이겠죠? 이 안에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막 용접이 이루어지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용제의 구비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용접 후 슬래그의 방리가 어려울 거. 용접을 쭉 했는데, 여기에 쭉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막 슬래그가 쌓인단 말이에요. 슬래그가 쌓여요. 근데 이게 방리가 어려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리가 안 되니까 막 와서 때려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용접을 해보시면 어때요? 수직 같은 거 용접할 때요. 피복 아크 용접이 됐든 CO2가 됐든 두 개 판을 이렇게 용접할 때 하나 둘 용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요. 이 슬랙이 쭉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뭔가 전기도 잘 맞고 전류값도 잘 맞고 운봉 속도도 잘 맞고 뭐든 잘 맞으면은 이 기름에 튀김 하듯이요. 튀김을 이렇게 기름에다 튀김 하잖아요. 그럼 지글지글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막 그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슬로우가 싹 일어나 있는 거 많이 해보셨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면 용접이 잘 된 거예요. 슬래그 방리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죠. 슬래그 방리가 잘 돼야죠. 그렇죠? 답은 이거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네요. 답 1번이 되겠네요. 그럼 읽어볼까요? 적당한 입도를 갖고 아크 보호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아크 발생을 안정시켜 안정된 용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합금성을 첨가하여 타우랑 탈산 등 정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알고 나면 참 쉬운 건데요. 미그 용접의 전류 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티그 용접의 몇 배일까요? 자, 미그 용접의 전류 밀도는 수동 용접의 약 수동용보다는 2에서 3배 정도 높아요. 또 피복 아크 용접에 비하면 약 6에서 8배 정도 전류 밀도가 높습니다. 답은 뭔가요? 1번이네요. 네, 1번. 19번 탄산가스 아크 용접에서 용착 속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용착 속도예요. 용접 속도가 커지면 모재 입열이 감소할까요? 모재 입열, 용접 입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H는 V분의 60 이하이죠. 네. 용접 속도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은요, 용접 입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니까 작아들잖아요. 맞네요. 용착률은 일반적으로 아크 전압이 높은 쪽이 좋다. 자, 아크 전압이 뭐예요?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모재가 있죠? 용접을 하면은 이렇게 모재부터 아크가 일어나는 이거를 아크 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크 길이를 했는데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전압이 상승하죠. 전압은 뭐예요? 아크 세기예요. 그러면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압이 세지니까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높으면 아크가 커지니까 잘 붙을까요? 가까이 되면 잘 붙을 것 같아요. 높으면 잘 붙을 것 같아요. 높으면 막 이상한 데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아크릴이 길어지면, 아크릴이 짧아지면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착률은 일반적으로 아크 전압이 낮은 게 좋습니다. 왜 그래요? 아크릴이 짧아지니까요. 답은 2번이겠네. 네. 3번. 와이어 용융 속도는 와이어 지름과 관계가 없고요. 용융 속도는 전류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류가 뭐예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죠. 네. 와이어 용융 속도는 아크 전류에 거의 정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용접봉 녹는 거, 모재 녹는 거는 전류와 관련이 있어요. 20번 플래시 버트 용접 과정의 3단계는 무엇일까요? 예열, 플래시, 업셋이죠. 그럼 플래시
플래시 용접이 뭐예요? 두 개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통전을 시키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양쪽을 예열을 한 다음에요. 통전시키면 플래시가 터지죠. 여기서 막 플래시가 터지면 확 밀어버리는 걸 업셋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열 플래시 업셋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네, 플래시 용접. 자, 가스 용접 및 절단에 관한 내용들이네요. 가스 절단에서 예열 불꽃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절단제의 표면 스케일 등의 박리성을 저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박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읽어볼까요? 절단산소 운동량 유지, 절단산소 순도 저하 방지. 3번 절단 개시 발화점 온도 가열. 뭐 1, 2, 3번은 그럴싸한데요. 4번은 아니죠. 이게 잘 박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스 용접 작업에서 양호한 용접부를 얻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용착 금속의 용접 상태가 균일해야 된다. 맞죠? 용접부에 첨가된 금속의 성질이 양호해야 된다. 맞죠? 기름 녹등을 용접 전에 제거하여 결함을 방지해야 된다. 맞죠? 다 맞는 거예요. 과열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슬래그나 기공이 있어야 되나요? 이거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거 있으면 제거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네,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23번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을 틀린 것은 드래그. 자, 절단하면은 절단을 한번 해볼까요? 자, 좀 다시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네모난 건데 이만큼 잘라냈어요. 자른 단면을 봤더니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줄을 뭐라 그래요? 드래그 라인이라고 그러죠? 드래그 라인과 드래그 라인 사이의 거리를 뭐라 부른다 그랬죠? 드래그라고 했죠? 자, 절단면이 양호하려면 드래그의 홈이 낮고 평평해야 되겠죠? 이게 막 이렇게 여기만 보면은 여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홈이 낮아야 되겠죠? 평평해야 되겠죠? 슬래그 이탈이 양호해야 될 거. 이거 절단했는데 막 여기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돼요? 아니죠. 다 없어져야겠죠. 슬래그가 없어야 되겠죠. 절단면 표면에 각이 예리해야 돼요. 여기 절단했는데 이렇게 탁 두부자릇이 딱 돼야 되겠죠. 이게 절단했는데 이렇게 둥글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각이 예리해야 돼요. 드래그가 가장 가능한 드래그가 크면 절단면이 거칠어집니다. 답은 4번이에요. 산소 아세틸렌가스 절단과 비교한 산소 프로판가스 절단의 특징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슬래그 제거가 쉬울까요? 네. 절단면 윗 모서리가 잘 녹지 않는다. 네, 맞죠. 후판 절단 시에는, 후판이라는 것은 두꺼운 판이에요. 두꺼운 판. 아세틸렌보다 절단 속도가 느린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프로판가스 절단이 프로판가스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두꺼운 거를 절단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절단면도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아니네요. 포개엠 절단 시에는 아세틸렌보다 절단 속도가 빨라요. 열량이 높아서. 포개엠 절단은 뭐예요? 2개, 3개 이렇게 포개놓고 절단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아크 절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말 절단은 아크로 하는 게 아니죠. 분말을 뿌리면 거기서 절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26번 일반적으로 두께가 3mm 연광판을 가스 용접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접봉의 직경. 자,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용접봉의 직경 D는 2분의 T 더하기 1. T가 뭐예요? 모재잖아요. 모재 두께죠? 자, 모재 두께 얼마예요? 3mm잖아요. 3mm를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더하기 1 하니까 이게 0.5 정도 되죠?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제일 가까운 게 얘잖아요. 제일 가까운 게 얘니까 1번 쓰면 되겠죠? 네. 가스 절단 시 표준 드래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모재 두께의 몇 프로 정도인가? 네, 5분의 1이잖아요. 표준 드래그는 모재의 5분의 1이 적당합니다. 5분의 1이면 몇 프로인가요? 20%죠? 네. 이렇게 몇 프로냐고 물어 나올 수도 있고요. 모재 두께를 주어지고 드래그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20%, 5분의 1만 일단 외워두시면 돼요. 28번. 만에서 3000도의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진 열원을 이용하여, 이런 열원은 뭐가 있나요? 플라즈마잖아요. 이걸로 절단하는 거를 플라즈마 Z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Z 절단법, 플라즈마 절단법. 현장에 가시면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티그 절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티그 절단은 티그 용접이 용입이 깊다는 것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건데요. 티그는 어떻게 용접해요? 보통 직류 전극성으로 하죠. 직류 전극성은 뭐예요? 그러면 모재는 플러스고요. 토치는 마이너스로 연결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 불러요? 직류 전극성이라고 하잖아요. 직류 전극성은 모재의 70%에서 80% 열이 가기 때문에 용입이 깊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절단하는 거예요. 티그 절단은 뭘로 해야 돼요? 직류 전극성으로 해야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답 1번이네요. 읽어볼까요? 2번 절단면이 매끈하고 연율이 좋으면 능률이 대단히 높다. 3번 아크 냉각육 가스에는 알곤과 수소의 혼합가스를 사용한다. 이 티그 절단에서 알곤과 수소의 혼합가스를 쓴다는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해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화금, 스테인리스성 등 비철금속의 절단에 사용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분부터는 용접 시공 및 검사에 관한 내용이네요. 용접 시공에서 다층 쌓기로 작업하는 용착법이 아닌 것은 캐스케이드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층 쌓고요. 또 이렇게 쌓고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쌓는 거, 이걸 뭐라 불러요? 캐스케이드법이라고 그러죠? 자, 빌트업법 뭐예요? 빌트업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파져 있으면요. 여기 한 층 쭉 용접해요. 또 이렇게 두 층 용접하고 이렇게 점점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를 빌트업법이라 한다고 그랬죠? 전진블록법은 어떻게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을 쌓듯이 한 번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또 이렇게 하나 용접하고 이렇게 점점 블록을 쌓듯이 전진블록 쌓는 것을 전진블록법이라고 하고요. 교호법은 뭐예요? 다층 쌓기가 아니죠? 이거는 순서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렛 용접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쭉 용접하면 이게 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용접하고요. 이만큼 용접하고 또 뒤에 가서 한 이만큼 용접하고요. 또 넘어와서 이만큼 용접하고요. 또 뒤에 가서 한 이만큼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하는 거를 교호법이라고 그래요. 얘는 다층 쌓기가 아니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일반적으로 용접 순서를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용접물의 중심에 대해 항상 대칭으로 용접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판때기가 있는데, 철판이 있는데요. 얘하고 용접하고 싶어요. 그럼 얘 쭉 용접하면 되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용접해요? 여기 이만큼 용접하고요. 용접하고 대칭으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용접 구조물의 중립축에 대하여 용접 수축력의 모멘트합이 0이 되게 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네요. 일단 모멘트라는 게 뭐예요? 모멘트.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걸 웹팔보라고 그러는데요. 좀 너무 어려운가요? 여기 이렇게 용접을 해놨어요. 여기 용접을 해놨는데 얘를 이렇게 되게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걸 모멘트라고 그래요. 용접을 하면 이렇게 휘는 성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립축에 대해서 모멘트 합이 0이 되게 해야 됩니다. 휘는 성질이 모두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용접 구조물이 조립이 되어감에 따라 용접 작업이 불가능한 곳이나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시커멓 이렇게 다 가접해놓고 했는데 용접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수축이 작은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수축이 큰 이음을 나중에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작은 용접이 나중에 찢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자,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요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버트 용접이죠. 버트가 뭐예요?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여기 필렛 용접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 말이죠. 자, 필렛 용접을 미리 했어요. 수축이 작은데, 수축이 작은 필렛 용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수축이 많은 맞대기 용접을, 수축이 왜 많을까요? 여러 번 용접하니까요. 용접 임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맞대기 용접을 나중에 하면 처음에 용접했던 필렛 이 부분이 찢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축이 많은, 수축이 큰 용접 이음을 먼저 하고요. 수축이 낮은 이음을 나중에 용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축이 작은 이음을 먼저 하면 안 되죠. 수축이 큰 것부터 해야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예열의 목적에 대한 설명어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수소의 방출을 용이하게 하여 좋은 균열을 방지한다. 모든 균열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수소예요. 예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재 안에 모재 안에 있는 수소가 날아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열 영양부와 용착금속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이게 예열의 목적이에요. 그럼 예열은 또 뭐예요? 용접하기 전에 이렇게 파이프를 용접한다고 해봐요. 파이프를 용접할 때 그냥 용접하지 않고요. 여기를 약 50mm에서 100mm 정도를 어떤 불때가 왜 아세틸렌이나 LPG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전기 열선을 막 깔아가지고 이렇게 전기 열선을 깔아가지고 예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열을 가해서 이 부분을 미리 용접하기 전에 가해주는 것을 예열이라 한다고 그랬죠. 자,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고 경화된 딱딱한 조직을 여기 안에 막 튀어나오게 하는 거를 촉진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이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놓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온도 분포가 완만하게 되어 열 응력 감소로 변형과 잔류 응력의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예열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3번, 용접 작업에서 전격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전격은 뭐예요? 전기 충격의 준말이에요. 그럼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대책이 뭐 있을까요? 1번, 땀, 물 등에 의해 젖은 작업복, 장갑 등은 차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 많이 발생할까요? 용접사들도 용접하다 보면 비 오는 날은 이게 습기가 많고요. 땅바닥에 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젖을 수가 있어요. 땀 같은 거에도 젖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용접사들은 이렇게 깡통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깡통,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항상 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깡통 같은 거 안에다가 뭐 넣어요? 액세서리 집어넣죠. 액세서리 귀 차는 이런 거 말고요. 텅스텐 전극봉이라든지 노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콜렛 척 이런 것도 다 집어넣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더운 여름철에는 물 같은 것도 얼려서 집어넣고요. 용접면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도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장갑 같은 거는 항상 여분 많이 넣어놨어요. 알곤 장갑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면장갑도 넣어놓고 해가지고 젖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 항상 갈아서 했습니다. 자, 착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텅스텐 봉을 교체할 때 항상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고 해야 돼요. 만약에 차단 안 하고 하다가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욕이 막 나오죠. 고주파가 막 튀기잖아요. 엄청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나요. 근데 항상 전원 끄고 하세요. 괜찮겠지. 괜찮지 않아요.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끄고 하세요.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노출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되겠죠. 4번, 가죽 장갑, 앞치마, 발덮개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착용하세요. 어지간하면 하세요. 34번, 다음 중 파괴시험에서 기계적 시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경도시험, 굿빔시험, 충격시험은 파괴시험인데요. 누설시험 뭐예요? 누설시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파이프가 있는데요. 이게 기능장 시험이죠? 기능장 시험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데다가 얘를 용접하고 싶어요.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했는데 이게 용접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물을 부어보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물이 막 질질질 새면 어떻게 돼요? 네, 땡탈락이죠. 기능장 땡탈락이에요. 근데 물이 안 새면 어떻게 돼요?
왜 합격이에요. 이렇게 물을 부어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건 비파괴 검사잖아요. 파괴시키지 않고 물만 부었잖아요. 그래서 누설 시험은 비파괴 검사라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시험이 아니에요. 35번 다음 중 용접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십자이음. 십자이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거야. 여기도 용접하고 여기도 용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십자이음이라고 그래요. 자, 맞대기음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로 마주보고 용접하는 거죠. 이건 V홈, V자로 홈을 판 거. V홈 맞대기 용접이죠. 이면비도 하고 체온비도 하고 표면비도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거 뭐라 불러요? 이거 맞대기음이라고 하죠. 자, 변두리음. 변두리음은 뭐예요?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철판이 있고요. 또 요런 철판이 있어요. 쭉 있으면요. 얘를 이렇게 계속 용접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변두리음이라 합니다. 변두리음은 어떻게 표시해요? 제도할 때 이렇게 세 개 나란히 해놓으면 이거 변두리음이에요. 맞대기음 어떻게 해요? 그러면 V홈 맞대기음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네, 말 나왔으니까 한쪽만 이렇게 홈을 계산을 치고요. 한쪽은 계산 안 친 거. 이걸 일면 계산형 맞대기 V홈 맞대기음이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죠. 일면 계산형 맞대기음. 어쨌든 문제 들어와서요. 라운드 이음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36번 다음 중 초음파 탐사법에 속하지 않은 거. 초음파 탐사법 하면 뭐 해야 한다고 그랬죠? 공, 투, 펄.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공진법, 투과법, 펄스 반사법. 공, 투, 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초음파 병합법 이런 거 없어요. 37번 압입체의 대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피라미드의 하중을 사용하여 특히 얇은 물건이나 표면 경화된 재료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법. 경도라는 게 뭐예요? 딱딱한 거잖아요. 표면의 경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측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긴 원뿔을요. 이렇게 생긴 원뿔을 쭉 모재에다 놓고요. 쭉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폭 파일 거 아니에요. 이 파인 거를 재서요. 파인 거를 봐서 표면에 딱딱한 것을 측정하는 것을 뭐라 부르죠? 표면 경도 측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눌렀을 때요. 경도 시험법 중에 이렇게 여기가 136도인 다이아몬드 사각뿔을 누르는 거를 뭐라 부르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비사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비다라고 외워도 되고요. 사각뿔 다이아몬드를 눌러서 표면 경화를 측정하는 거를 비커스 경도 시험법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비사다, 비싸다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로크웰 경도 시험법은 뭐예요? 누르긴 누르는데요. 뭘로 눌러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원뿔 여기가 120도인 원뿔을 누르는 거를 로크웰 경도 시험법이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저는 로추 이렇게 외우거든요. 원추죠, 원추. 론추. 원뿔, 로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어쨌든 로크웰 경도 시험법은 원뿔을 누르는 거예요. 120도인 원뿔. 쇼어 경도 시험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체를 떨어뜨려서요. 다시 튀어오르는 높이를 잰 거를 쇼어 경도 시험법이라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거 쇼티라고 외운다고 그랬죠. 쇼티 이렇게 외우면 튀어오르는 것을 재서 표면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쇼어 경도 시험법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 했죠. 38번 화재 및 소화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A급 화재란 일반 화재 맞습니다. A급 화재 일반 화재예요. A급 화재는 포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 안 나오는데 B급 화재는 뭐예요?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죠. 유류 화재. 무슨 소화기 써야 되죠? 네, 분말 소화기 써야 되죠. 분말. 자, 그리고 D급 화재는 뭐예요?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죠. 금속 화재. 자, C급 화재란 C급 화재는 뭐예요? 전기 화재죠. 전기에 관련된 거죠. 전기에 관련된 거 불나면 C급 화재예요. C급 화재에는 CO2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39번부터는 용접 재료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다음 중 히토류 금속 원소 중 비중이 약 16.6이고 용융접은 2996도인 150도 이하의 불활성 물질로서 내식성이 우수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TTT 곡선에서 하부 임계 냉각 속도라는 것은 TTT 곡선 제가 이 책 밑에 그려놨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코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 이거죠. 답은 최초의 마르텐자이트가 나타나는 냉각 속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써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41번 1000에서 1100도에서 수중 냉각함으로써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되고 인성 및 내마멸성이 우수하며 광석 파쇄기 기차를 굴삭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망간강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답이 없나요? 답이 없어요. 외워야 돼요. 이거 만약에 나는 못 외우겠는데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외우셔도 좋고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은 알루미늄 합금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재료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니켈 합금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특히 알루미늄에서는 반드시 나오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죠. Y 합금 어떻게 해요? 알구니마 Y 외우라고 그랬죠? 알구니마 Y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을 Y 합금이라 한다 그랬죠? 라우탈 뭐예요?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섞으면 이걸 뭐라 실루민이라고 한다 그랬죠? 실루민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섞어서 구리까지 섞으면요. 구리까지 넣으면 라우탈이라고 한다 그랬죠? 라우탈. 자, 라우탈에서 구구절절이라고 그래서요. 구리를 넣으면 절삭성이 향상되고요. 구구절절 실리콘을 넣으면 주조성이 향상되죠. 자, 두랄루민 두 외워라 그랬죠?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은 두랄루민이 되죠? 그러니까 Y 합금, 라우탈, 두랄루민은 알루미늄 합금이죠? 인코넬은 뭐예요? 인코넬은 니켈 합금입니다. 인코넬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니켈 합금인데 열을 많이 버티는 그런 곳에 많이 쓰이거든요. 내열 합금이거든요. 인코넬이 주로 어디 많이 쓰일까요? 발전소라든지 열을 많이 받는 거. 발전소 이게 왜 쓰일까요? 발전을 할 때 어떻게 물을 끓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화력 발전이 됐든 원자력 발전이 됐든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인해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열 합금이기 때문에 인코넬 많이 써요. 인코넬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인코넬 용접하실 줄 알면은 그럼 단가가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인코넬 용접하면은 돈을 더 받겠죠? 네, 더 받아요. 저는 인코넬도 하고 모넬도 하고 다 해봤거든요. 인코넬은 용접성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RT 통과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답은 어쨌든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두 종류 이상의 금속 특성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고 바이메탈 재료 등에 사용되는 합금은 무엇일까요? 자, 두 금속을 복합적으로 얻는 거 클레드 합금이라고 그랬죠? 44번 금속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거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할까요? 아닌 것도 있어요. 수은 아니죠. 액체 상태로 있잖아요. 답 1번이네요. 텅스텐의 용융접은 3410도이다. 경금속과 중금속을 나누는 기준은 4.5이다. 열 및 전기의 양도체이다. 맞습니다. 45번 게이지용 강이 갖춰야 할 성질로 틀린 것. 게이지용 강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재는 거예요. 그걸 게이지용 강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막 변하면 되나요? 변하면 안 되죠. 이 게이지 재는 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온을 바르면 안 되고 온도에 따라 변해도 안 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해도 안 되겠죠. 담금질에 의한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경도가 있어야 되겠죠. 팽창계수가 보통 강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막 팽창하잖아요. 팽창한다는 게 뭐예요? 막 늘어난다는 거죠. 늘으면 안 되죠. 이게 늘어나면 안 돼요. 답은 4번이에요. 이게 잘 몰라도 읽어보면 대충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합리적인 거 고르시면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잘 읽어보고 아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황동 중에 60% 구리, 40% 아연의 합금으로 조직이 이렇게 된 상온에서 전연성이 낮으나 강도가 큰 합금. 일단 아황산가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아황산가스 뭐예요? 황동이라는 것은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은 것을 황동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구리가 80%이고 아연이 20%인 거 이거 뭐라 불러요? 파리황동이라고 하죠? 구리가 70%이고 아연이 30%인 거 칠삼황동. 구리가 60%이고 아연이 40%이면 육사황동이죠? 네,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육사황동이잖아요. 육사황동이 뭐예요? 문주메탈이죠. 문주메탈 육사황동이죠. 칠삼황동은 카트리지 브라스라고요. 파리황동은 뭐라 불러요? 톤백이라 하죠. 톤백. 길딩 메탈은 뭔가요? 그러면 아연이 5% 들어가 있어서 코이닝이라고 해서 동전 같은 거 만드는 걸 길딩 메탈이라 한다고 그랬죠? 네, 이런까지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황동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잘 나오는데요. 문주 메탈이나 톤백이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백주철을 열처리로 해서 가열한 후 탈탄시켜 인성을 증가한 것은 무엇이라 할까요? 열처리를 하는 거죠. 열처리를 해서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단주철이란 말은 뭐냐면 단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조는 또 뭐예요? 그러면 뭔가 두들겨서 만드는 거를 단조라고 그래요. 가단이라는 것은 단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늘어나야 되겠죠? 답은 가단주철입니다. 이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가단주철이에요. 구상흑연주철은 뭐예요? 이렇게 주철을 보면은요, 요 안에 이렇게 평평한 편상 흑연이 이렇게 있어요. 편상 흑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철이라는 거는 조금만 충격을 줘도 이렇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망간, 칼슘, 세슘 등을 집어넣으면요, 이 편상 흑연이 동그랗게 바뀌어요. 이걸 구상흑연이라고 그래요. 구상흑연이 되는 것을 구상흑연 주철이라고 합니다. 덜 깨지겠죠? 네, 회주철은 뭐예요? 흑연이 들어있어서 단면이 회색인 시커먼 거. 이거 회주철이라 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답은 가단주철입니다.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FEC 평형 상태에서 공정점의 자유도는 0이에요. 0이에요. 다음 중 제품별 논해 및 국부 풀림 유지 온도와 시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625도에서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로 가열하고요. 판두께 25도에서 1시간 정도 가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순철이 910도에서 A3 변태를 할 때 결정 격자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책에도 다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가 A3 변태점이에요. A3 변태점 몇 도죠? 네, 910도죠. 910도. A4 변태점은 1400도죠. 1400도. 자, A3 변태점 이전에는 무슨 철이에요? 이거 알파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알파철. A3 변태점과 A4 변태점은 감마철. A4 변태점 이상은 델타철이 됩니다. 자, A3 변태점 이하에서는 최심입방격자 BCC예요. BCC 최심입방격자. A3 변태점과 A4 변태점 사이에는 면심입방격자 FCC가 되죠. FCC. A4 변태점 이상에는 다시 최심입방격자 BCC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최면최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문제는 A3 변태점 여기서 무엇으로 변하는 거죠? BCC가 FCC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순철의 변태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에 관한 문제가 51번부터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면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과 관계가 가장 먼 거예요. 대상물의 크기, 모양, 자세,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된다. 뭐 그렇네요. 대상물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암호가 아니잖아요. 도면의 보정 검색이 확실히 되도록 내용과 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뭐 그렇네요. 무역과 기술의 국제 교류가 활발하므로 대상물의 특징을 알 수 없도록 보안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징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암호가 돼버리잖아요. 이 도면이라는 건 보고 이게 뭔지 알아야 뭐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암호처럼 만들면 이게 답이 아니네요. 네.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죠? 네. 보기 입체도를 삼각봉으로 올바르게 투상한 것은 자 그러면 앞에서 보는 걸 뭐라 정면도라고 하죠? 정면도에는 요거하고 요게 나오겠죠? 이렇게 또 네모난 게 나올 테고요. 자 그러면 정면도는 요게 맞고요. 다 맞네요. 정면도는 다 맞네요. 자 옆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우측면도 옆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렇게 네모가 있고요. 얘도 결국 어떻게 보여요? 네모로 보이잖아요. 옆에서 바라보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가능하니까 얘는 땡탈락이네요. 자 위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가 있으면 일단 요거는 보이겠죠? 이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자 얘는 어때 볼까요? 네모로 보이는데 가운데 선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4번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돼요. 배관도에서 유체의 종류와 문자 기호를 나타낸 거죠. 틀린 것은 자 배관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빼서요. 여기에 C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얘 뭐예요? 냉각수죠. 자 공기 뭐예요? 에어. 공기 에어 맞죠? 가스 G. 유류 어때요? 오일 맞네요. 증기는 뭐예요? 스팀이잖아요. 스팀. S가 되겠죠? S. 스팀. 증기는 스팀. 호의 치수 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맞는 것은 호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이렇게 호는 위로 치수 보조선 올린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삿갓을 씌워 놓으면 이게 호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를 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현을 표시한 거예요. 현. 자, 얘는 뭐예요? 얘는 각도를 표시한 거죠. 각도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호의 길이는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다음 중 용접 보조 기호에서 현장 용접 기호는 요거죠. 요거.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요. 뭐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현장 가서 용접하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용접하세요. 이런 뜻이죠. 또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주 용접하라는 거. 일주 용접 뭐예요? 뺑둘러 용접하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판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뺑둘러 이렇게 용접해 놓으면 전둘레 용접을 하라고 해놓으면요. 일주 용접을 하라고 표시해 놓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용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용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하고 일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삥 둘러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일주 용접이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얘를 뒤로 집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이면비드죠? 얘는 평평하게 만들라는 거죠. 용접한 다음에 평평하게 갈아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장 용접이에요. 56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긴 쪽 방향으로 절단에 도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데요. 도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 하우징이네요. 하우징이 뭐예요? 하우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베어링 같은 거 있으면 하우징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좌우가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되어 있는 리브, 암, 기어 등은 대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하우징은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57번 단면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선의 종류는 이점세선이죠. 자, 이점세선으로 하는 거 뭐 있어요? 가상선 있죠. 가상선하고 무게중심선 이 두 가지는 이점세선이에요. 이점세선은
가상선, 무게중심선. 답 2번이 되겠네요. 58번 물체를 반으로 자른 것으로 가정하고 도형 전체 단면으로 표시한 단면들을 뭐라 부를까요? 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를 반절로 딱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본 거예요. 반절을 본 것을 온단면도라고, 반절을 자른 것을 온단면도라고 하고요. 한쪽 단면도는 어떻게 그린 거예요? 잘라서 보는데요. 한쪽은 외형도를 그리고요. 한쪽만 단면도 그린 거를 부분 단면도라고 하죠. 자, 한쪽 단면도라고 하죠. 부분 단면도는 뭐예요? 한쪽 부분만 그린 거. 회전 단면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파단면이라고 그러죠. 파단면을 그린 다음에 파단선을 그린 다음에 절단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반절 회전시켜서 90도로 회전시켜서 그려놓은 거, 이걸 뭐라 불러요? 회전 단면도라 부르죠. 어쨌든 물체를 반으로 자른 걸 가정하고 그 도형 전체를 단면으로 표시한 건 온단면도라고 합니다. 온단면도가 그러니까 반절인 거예요. 한쪽 단면도는 4분의 1만 보여주는 거죠. 온단면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반절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쪽 단면도는 4분의 1을 보여주는 거예요. 59번 보기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 투상 도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단 여기 이 점 세선으로 그린 건 뭐예요? 가상선이죠. 가상선. 아, 이게 잘랐는데 원래는 이렇게 네모난 거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쪽으로 보고 싶어요. 이쪽 정면도네요. 정면도를 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건 가상선이니까 없는 거예요. 자, 요 선이 보여야 되고요. 요 선이 보여야 되겠죠? 일단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있는 거, 여기 다 있네요.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는 아니네요. 그죠? 그다음 뭐가 보여야 돼요? 여기서 바라보면 요 선이 보여야 되잖아요. 요게 요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얘는 없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면 돼요. 60번 탄소광 단강품의 재료 표시에서 SF490A라고 되어 있다면 이 490이 나타내는 건 무엇일까요? 얘는 최저 인장 강도예요. 최저 인장 강도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쭉 써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번까지 풀어봤고요.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게 총 30강이 넘는 강의죠.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식 같은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또 외울 것 중에서 이런 거는 좀 내가 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서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